안녕하십니까, 박홍순입니다. 오늘은 그림 산책 벌써 12회고요. 오늘은 신용복 선생의 나는 걷고 싶다라는 그림으로 여러분과 만나볼까 합니다. 신용복 선생? 미술가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미술가로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전문 미술가가 아닌 분의 그림으로 여러분과 만날 텐데요. 근데 사실은요, 미술가 전문가라는 말이 주는 왜곡된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운전도 면허가 있고요, 어떤 자격증, 기능 자격증 이런 거 많지만 예술가의 자격증이 있나요? 없습니다. 미술가의 자격증이 어디 있어요? 문학가의 자격증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격증이 없다는 거는 누구나 예술가란 얘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다음에 그걸 직업적으로 하고 있든 아니면은 직업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고 있든 누구나 기본적으로 예술가다. 다만 그걸 자기의 전업적인 직업으로 하고 있느냐와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예술가라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직업 예술가만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편견이고 왜곡된 사고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의 그림 중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그림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미술가가 아닌 사람의 그림 중에서 저에게 가장 많은 감동과 감흥을 줬던 그림 중에 한 세 손가락 안에 꼽아라고 하면 들어가는 게 저는 신용복 선생이에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이 책에서 감동을 받았을 거고요. 아주 가슴 아픈 경험을 했던 분이에요. 1968년에 통역당 사건이라는 걸로 갑자기 잡혀갑니다. 강의 중에 잡혀갔어요. 경제학 강사였는데 그리고 무기징역형을 받고 무려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책을 써놓은 것이 바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고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은 그 감옥에서 쓰는 편지, 엽서에 한 귀퉁이에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해가지고 내놨고 그게 그대로 책으로 편집돼서 나와 있는 것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입니다. 거기에 꽤 여러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는 제 가슴을 깊숙하게 쿵쿵 울리는 그림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표 그림으로 꼽은 것이 나는 걷고 싶다라는 눈사람 그림이에요. 그리고 옆에 글이 있는데요. 그 글까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운동장 구석에 눈사람 하나 세웠습니다. 옥들에 서 있는 눈사람, 연탄 조각으로 가슴에 박은 글귀가 섬뜩합니다. 나는 걷고 싶다. 있으면서도 걷지 못하는 우리들의 다리를 깨닫게 하는 그 글귀는 단단한 눈뭉치가 되어 이마를 때립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림을 보면은요, 진짜 눈사람이 하나 덜렁 있네요. 그리고 밀짚 모자가 있습니다. 밀짚 모자 크기랑 비교해 봤을 때 눈사람이 이렇게 조그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꽤 큰 반신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눈사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고무신이 있죠. 그건 아마 재소자 중에 한 사람이 고무신을 이렇게 걷고 싶은 마음을 그 신발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가슴에는 신영복 선생이 얘기했듯이 연탄 조각으로 나는 걷고 싶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제 어두워지려고 하는데 주변이 좀 어둑어둑하네요. 이걸 마지막에 이제 어둡기 전에 보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연히 필연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림 위에 검자라고 찍혀 있죠. 이건 도장이에요. 감옥에서는 마음대로 이것을 과거에는 우편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라든가 친구랑 서신 교환을 할 때 나가는 거든 들어오는 거든 교도소 측에서 감옥에서 검열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사생활 검열인 거죠.
그래서 편지가 들어오는 것도 제가 밖에 사람이 보낸 것도 보면은 검열필 도장이 빵 찍혀져 있고요. 당연히 제가 쓴 편지도 나갈 때 검열을 거쳐서 검열필 도장을 땅 찍어서 내보내게 돼 있어요. 이 도장이 이 눈사람 위에 찍혀 있는 건 우연이죠. 이걸 찍는 직원이 난 여기다 이걸 찍어야지 해서 찍은 건 아니겠지만 이 눈사람 그림과 그 옆에 있는 나는 걷고 싶다라는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 검자 하나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연히 찍힌 거지만 거의 필연이다 싶을 정도로 그림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이 심정은 어떤 건지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뭐 5년, 6년 정도의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심정인지 왜 모르겠어요. 잘 알죠. 걷고 싶다라는 마음이 바깥을 향한 열망이고 희망이죠.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진짜 산책을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교도소라는 게요, 독방 같은 경우는 한 평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0.7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걸음 걸으면요, 그냥 벽이 딱 가로막아요. 2걸음, 3걸음 이상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운동 시간은요, 나가봐야 제한된 공간 안에서 운동을 허용하기 때문에 마음껏 뛸 수도 없고요. 뭐 1분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요. 단 몇십 초 걸으면 벽이 딱 가로막으니까요. 벽이 좀 높나요? 4.5m 높이니까 무지하게 높죠. 사람의 몇 배의 높이니까 뭐 넘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걷는 것 자체가 자유의 상징이죠. 신발이 몇십 초만 걷고 벽을 마주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나가서 자기의 발걸음을 옮기는 도구이고 싶고, 마음도 그 신발을 따라서 걷고 싶고, 뭐 심지어 새가 돼서 담장 위를 훌쩍 날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 마음들을 담고 있는데, 그거는 이 글을 쓴 신영복 선생도 마찬가지 공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이렇게 걷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요, 2번의 감옥살이를 했는데 처음에는 1년 반 정도, 두 번째는 5년이 조금 넘는 형을 받았어요. 시국 사건으로. 그런데 5년이면요, 앞날이 안 보여요. 1년까지는 계산이 돼요. 왜냐하면은 4계절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하나 지났다, 2번째 계절 지났다, 3번째 계절 지났다, 4번째 계절 지났다, 요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달 한 달도 셀 수 있어요. 심지어 심한 경우 하루하루 세요. 이거 하루 지우면은 며칠 남았어, 며칠 남았어. 이게 되거든요. 5년은 계산이 안 돼요. 너무 길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지우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계절도 20개의 계절이잖아요. 20개 이상의 계절. 그건 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연으로 1년 지났다, 2년 지났다인데 1년이라는 기간이 셀 수 있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영복 선생은 몇 년이에요? 20년을 살았어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은 형인데 이제 가석방으로 풀려난 거니까 사실은 무기징역이니까 끝이 없었다고 봐야죠. 자, 그랬을 때 바깥의 사람을 떠올리고 바깥 세상을 떠올리고 걷고 싶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고통이 돼요. 자기 마음속에 밖을 생각하면 현실에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이 더욱 지옥 같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걷고 싶다는 말은 그 자체가 고통이 돼버려요. 그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게 내 삶이다, 내 일상이고 내 살아가는 공간이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 이외에 다른 건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야지만 버틸 수가 있는 것이 감옥이다, 장기 감옥이다. 그런 점에서 이 눈사람 그림은 이제 가슴을 아리게 만드는 그런 희망, 걷고 싶다는 희망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절망을 표현하는 그림이다. 절망을 반영해주는 그림이어서 오히려 이 눈사람이 울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여졌는데, 그런 담벼락의 이미지, 그 다음에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의 그 마음, 이런 것을 눈사람보다 더 잘 표현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바로 위에 검자가 빵 찍혀 있는 것. 자, 이걸 보면서 참 우연히 필연의 역할도 하는구나. 그런데 그 안에서도 신영복 선생은 또 희망을 꿈꿉니다. 다음 그림 보면은요, 옥창의 풀씨 하나리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글과 그림입니다. 보면은
감옥의 한쪽 면이에요. 보면 이쪽에 조그마한 창이 있고 이쪽에는 또 더 작은 시찰구라 그래요. 교도관들이 지나가면서 감시할 수 있는 조그마한 시찰구가 있는 창문이 문 쪽에 하나 있고 반대편에 요 정도 크기의 창문이 하나 있는 게 다예요. 감옥방이라는 게. 자, 그게 그려져 있는데 가만 보면은 그 창틀 옆으로 조그마한 풀이 하나 자라나 있네요. 그리고 옆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우리 방 창문턱에 개미가 물어다 놓았는지 풀씨 하나를 싹이 나더니 어느새 한 뼘도 넘는 키를 흔들며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한 뼘 정도니까 감옥의 창이 얼마나인지 대략 이렇게 가늠이 되시겠죠? 우리 이렇게 봄이나 여름에 길거리 걷다 보면은요, 아스팔트 위를 뚫고 이렇게 손바닥만한 풀이 자라나고 있는 거 보이죠? 혹은 담벼락 틈새에서 조그만한 풀이 이렇게 한 가닥, 두 가닥 이렇게 자라는 거를 본 적도 있어요. 그런 모습이죠. 그 나무 사이에 조그만 틈에 어떻게 풀씨 하나가 들어갔는데 진짜 끈질긴 생명력이죠. 거기서부터도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놓고 이파리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을 본 건데 이건 말 그대로 이 풀이 피어난 곳이 감옥이잖아요. 이게 감옥을 삶의 공간으로 여기는 그런 점에서 우리를 한 뼘도 넘는 키를 흔들며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는데 뭘 가르치는 거냐?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좁은 공간 또 그 좁은 틈새에서 싹을 틔우고 자기 키를 키우고 이파리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어떤 공간이든지 희망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삶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어떤 절망과 슬픔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격려를 하는 거죠. 그래도 나의 삶에 또 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희망이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싹을 틔우듯이 마음속에 um을 틔우는 것 이런 내용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희망에 대한 노래이고 자신에 대한 격려이고 뭔가 위안이고 이 모든 것들이 겹쳐져 있는 게 이 짧은 시고 이 그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틈새에서 풀이 난 건 보지 못했지만 원래 그렇게 갇혀 있다 보면은요 조그마한 변화까지도 민감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창문 밖으로 봄이라도 조그마한 풀이 돋아나는 걸 보는데 그걸 매일 봐요. 그 매일 요만큼씩 자라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서 다른 때보다도 자연의 신비를 더 느끼게 되고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싹을 튀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강인함에 놀라기도 하는데 그런 심정을 담아놓은 것 같아요. 또 그것을 다른 글에서도 신영복 선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옥으로부터 사색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그 자리에 땅을 파고 묻혀 죽고 싶을 정도의 침통한 슬픔에 함몰되어 있더라도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그처럼 침통한 슬픔이 지극히 사소한 기쁨에 의하여 위로된다는 사실이다. 큰 슬픔이 인내되고 극복되기 위해 반드시 동일한 크기의 커다란 기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작은 기쁨이 일으켜내는 엄청난 역할이 놀랍다. 저는요,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제가 살아온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지금까지의 인생 과정에서도 제 이제 소신, 지론처럼 여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넘어서고 그랬던 생각인데요. 세상이 10개의 고통을 10개의 기쁨이 있어야지만 또 10개의 슬픔을 10개의 즐거움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만하다고 느끼면요. 우리 못 살아요, 이 세상. 정말 못 살아요. 실제 현실은 기쁨보다 슬픔이 훨씬 많고 기쁨보다 고통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양의 관계로 성립한다면은 세상 살맛 진짜 안 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나의 기쁨이요, 10개의 슬픔을 이겨요. 하나의 기쁨만, 즐거움만, 행복만 있어도 10개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인간이다. 그만큼 기쁨의 위력은 크다. 그러면 감옥이라는 것도요, 사람 사는 곳이거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그건 감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자유를 박탈당한 곳인데 그 자유가 전반적으로
조그만 행동 하나 말 하나 전부 다 제한을 받는 것이 감옥이고, 아까 눈사람 그림에서처럼 방 안에서는 두세 걸음만 가도 벽이 가로막고, 운동장에 나가도 단 몇십 초만 걸어도 벽이 4.5m 벽이 가로막는 그 상황, 모든 것이 통제되는 그 상황은 사실은 지옥이거든요. 하지만 그 지옥에서도 요만한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면회일 수도 있겠고요. 밖에서 보내진 편지 한 줄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혹은 그 안에서 잠시 접했던 다른 사람의 말이라든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도 기쁨을 접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가 슬픔 10개를 이기기도 남는다. 뭐 20개를 이길 수도 있고요. 정도에 따라서는. 그런 점에서 그 세상이, 그 사회가, 혹은 자신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한두 개의 기쁨만으로도 이겨내고 버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와 동기가 부여된다 라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희망을 부여하고 버텨나가고 이겨나가고, 그래서 또 다른 미래를 그리고 이럴 수 있는, 그걸 희망 고문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조차 없으면 우린 못 살아가니까요. 그런 심정을 이 글로 표현한 것이 굉장히 적절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그 수많은 경쟁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신영복 선생의 이 경험이라든가 이런 태도를 보면은요, 떠오르는 사상가가 있어요. 이탈리아의 신부였고 수도사였고 또 철학자였고 이랬던 캄파넬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책으로 제일 유명한 건 태양의 나라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당연히 번역되어 있었고요. 비유하자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랑 비슷한 책이에요. 유토피아 책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기대되는 어떤 사회를 그린 거예요. 중세 후반기의 그 엄혹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뭔가 좀 더 밝은 미래의 상을 글을 통해서 그려낸 건데요.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랑 좀 다른 점은,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라는 책에는 조금은 장기적이고 좀 꿈같은 얘기들이 많은데 비해서 캄파넬라는 태양의 나라에서 조금은 더 현실적인 미래, 머지않아 우리가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미래,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황청의 미움을 받아요. 사실 이 책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인간의 감각이라든가 육체가 본질의 한 부분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철학적 견지를 폈고요. 그만큼 자연과 인간의 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녔고요. 나아가서는 갈릴레이라고 하죠. 갈릴레이와도 교분을 쌓으면서 그 당시에 자연 철학에 대한 옹호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뭔가 신비주의를 넘어서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견지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청으로부터 종교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위기를 넘겼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주장을 펴다 보니까 결국은 심각한 종교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건 영락없이 사형감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중세 사회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를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예찬, 그 다음에 지동설을 주장하는 갈릴레이에 찬성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사형감이었던 거죠. 근데 당시 법에 의하면은 광인, 미친 사람은 사형은 면하게 해줬어요. 평생 감옥에 살지언정. 그러니까 미친 척을 해요. 그럼 그게 쉽게 통하냐? 아니요. 1년 동안 고문을 받아요. 그 미쳤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게 진실인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고문을 당해요. 그 중에는 며칠 동안 고문을 당하기도 해요. 공중에다가 밧줄로 매달아 놓고 온갖 고문을 한대요. 며칠 동안. 잠도 재우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견디면서 결국은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을 받고 지하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캄파넬라가. 어느 정도 감옥 생활하냐? 30년을 감옥 생활해요. 신영복 선생이 20년이었다면 이 사람은 30년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제가 이 사람의 초상화 옆에다가 글씨를 써놨어요. 이 글은 태양의 나라에 있는 글은 아니고 시편을 썼는데 그 짧은 시예요. 내 자신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개는 땅에서 부러졌건만 육체는 괴로움에 몸부림치지만 마음엔 즐거움이 가득하다. 끝을 알 수 없는 이 싸움은 진정 용맹한 자를 가려낼 것이며 영원 앞에서 이 지루한 시간도 짧아지며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은 가볍게 그지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는 아니고요. 시 중의 일부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날개가 땅에서 부러졌다는 것은 자기가 처한 어려움이죠. 이 시가 언제 지어졌냐면요, 가장 극심했던 며칠간의 연속된 고문을 이겨낸 직후에 쓰여진 시예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동안 천정에 매달아 놓고 밧줄로 다리가
닿지 않게. 그리고 온갖 고문을 당하였어요. 그걸 다 이겨내고 나서 스스로에 대한 격려와 위안과 또 미래에 대한 희망, 또 자기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다지기도 하는 그런 시를 그 당시에 지었던 거예요. 날개가 땅에서 부러졌다는 거요, 모든 지위가 박탈당하고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데, 그리고 또 육체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상상도 못할 정도. 감옥 사는 것만으로도 괴로운데 고문이 병행되니까 1년이 넘게. 그러니까 육체는 말도 할 수 없는 괴로움에 몸부림치지만 마음은 기쁨이 있다. 왜? 자기가 발견한 어떤 사실, 진리를 자기는 놓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기 위안을 받고 자기 의지를 북돋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대목을 보면요, 끝을 알 수 없는 이 싸움은 진전 용맹한 자를 가려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꼭 그런 극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일상적으로도 사실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요, 시련을 겪어봐야지 알아요. 왜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겨울이 돼야 진가를 알아본다라는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좋을 때 잘하는 건 누가 못해요. 평소 때는 누구나 다 비위도 맞출 수 있고 행동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련이 닥쳤을 때 두 사람의 관계든 그 사람을 둘러싼 조건이든 어떤 중대한 변화가 찾아오고 그것이 시련으로 다가올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면모를 볼 수 있죠. 민주주의를 외치다가도요, 감옥에만 들어가면 곧바로 변절하는 사람들 많아요. 1년만 살아도 그만두고는 건 물론이거니와 생각을 바꾸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 정권들은 무조건 놓고 보는 거예요.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이. 하지만 진정한 의지와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견뎌나갈 것이고, 그런 어떤 시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심지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감옥만이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의 진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기가 이 어려운 기간을 버텨나가면서 누가 진짜 용기 있는 자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라는 것을,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고요. 실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먼저 3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하고 나서도요, 나와서 다시 갈릴레이를 지지해요. 그걸 옹호하는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종교 재판이 열리니까 이 사람이 그때는 망명을 해요. 다른 데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죽게 되죠. 이 캄파넬라의 글, 또 캄파넬라의 삶을 보면은 신영복 선생이 살아왔던 삶이 이렇게 겹쳐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나는 걷고 싶다라는 신영복 선생의 이 그림과 글을 통해서 뭐 우리 사회의 단면도 살펴봤었고요. 과거의 단면도. 그 다음에 어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굴곡과 마음가짐 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서 또 사회에 나와서 성공회대 교수직을 하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하셨죠. 그렇게 뚜벅뚜벅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에 나와서나 이 사진에서 보듯이 큰 걸음으로 뚜벅뚜벅 지치지 않고 한 발 한 발 걸어나가는 이 신영복 선생의 삶, 생각을 사실은 추모하면서 돌아가셨으니까요. 이분의 나는 걷고 싶다라는 그림을 오늘의 그림 산책으로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내용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그림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